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강추위가 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로 찾아왔는데요. 난방비 아낀다고 감기 걸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부담 없는 난방비가 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다 듣고 실천에 옮기실 분들은 부산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3만 원인 67세 박현숙 씨는 1월 고지서를 펼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난방비 36만 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현숙 씨가 20년 동안 절약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오히려 난방비를 2배로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현숙 씨가 어떻게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실제 부담을 6만 원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더 추운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도 잘 들어주세요. 박현숙 씨는 인천에 있는 24평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요.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63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아서 총 103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현숙 씨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입니다. 현숙 씨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36만 원이라는 고지서를 받은 현숙 씨는 작년 같은 달 고지서를 찾아봤습니다. 작년 1월에는 24만 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12만 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현숙 씨는 자신이 올겨울 보일러를 더 많이 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절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껐고 밤에는 온도를 낮춰서 잤습니다. 낮에도 실내 온도를 22도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난방비가 이렇게 나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숙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면 보일러를 덜 써야 하는데 추운 것을 참자니 몸이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결국 난방비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두꺼운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18도까지 낮췄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일러를 껐습니다. 그렇게 2주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는 감기약을 사 먹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쉽게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날 병원비로 2만 원을 썼습니다. 약값까지 합치면 3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숙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다 병원비를 더 쓴 꼴이 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추위를 참으면 병원비가 나오고 따뜻하게 지내면 난방비가 40만 원씩 나옵니다. 103만 원에서 40만 원을 쓰고 나면 6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현숙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요즘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딸이 돈을 보내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현숙 씨는 차라리 혼자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숙 씨는 보일러가 고장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조심해서 썼는데도 난방비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일러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가스를 더 많이 쓰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현숙 씨는 보일러에 붙어 있는 보일러 회사의 AS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점검비가 2만 원이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고쳐야 하고 아니라면 안심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AS 기사가 현숙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사는 보일러실로 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내부를 열어보고 여러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기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숙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일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를 잘해서 상태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현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기사는 보일러 조절기를 가리키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보일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현숙 씨는 자신이 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끄고요. 돌아오면 다시 켜놓지요. 난방비가 36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도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18도로 해놓고 자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현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시면 안 됩니다. 보일러를 껐다가 다시 켜면 식어버린 바닥과 배관을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차가운 물을 끓이는 것과 미지근한 물을 끓이는 것 중에 어느 쪽이 가스를 더 쓸까요? 당연히 차가운 물입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절약한다고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껐는데 그게 오히려 가스를 더 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절약한다고 한 게 독이었던 것입니다. 기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끄는 게 아니라 외출 모드로 설정하셔야 해요. 외출 모드는 온도를 약간 낮춰서 유지만 해주거든요. 집이 완전히 식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시 데우는 데 드는 에너지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외출 모드도 4시간 이상 집을 비울 때만 눌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사는 보일러 조절기를 가리키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를 아세요? 실내 모드는 조절기 근처 온도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조절기가 거실 벽에 있으면 거실 온도만 보고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합니다. 그래서 방은 여전히 춥고 거실만 따뜻한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바닥이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보일러가 멈춰요. 그래서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현숙 씨는 그동안 실내 모드를 써왔습니다. 거실은 따뜻한데 방이 춥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높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사는 현숙 씨의 보일러 설정을 바꿔줬습니다. 온돌 모드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2가지만 바꿔서 2주 정도 써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현숙 씨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사는 점검비를 받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게 아니니까 점검비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숙 씨는 그날부터 기사가 알려준 대로 실천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온돌 모드로만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이 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입니다. 실내 모드를 쓸 때는 거실은 따뜻한데 방이 춥다고 느꼈는데 온돌 모드로 바꾸니 방도 거실만큼 따뜻했습니다. 현숙 씨는 신기했습니다. 보일러를 더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집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둘째 주에는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출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없는데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면 가스를 더 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확실히 집이 식지 않았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집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일러를 껐다가 돌아와서 다시 켜면 집이 따뜻해지는데 1시간은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일러가 엄청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현숙 씨는 가스 검침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량이 생각보다 줄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숙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외출 모드 때문일까요? 혹시 기사가 잘못 알려준 건 아닐까요? 현숙 씨는 다시 보일러를 끄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사가 2주 후에 한 번 전화 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숙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2주 후 현숙 씨는 AS 접수를 다시 했습니다. AS 기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숙 씨는 바로 물었습니다. 가스 사용량이 별로 줄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난방비 폭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아직 최적화를 덜 했으니까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효율이 좋아졌을 겁니다. 집이 더 따뜻해진 걸 느끼셨죠?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는 보일러 조절기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설정을 최적화하면 난방비가 확 줄어들 겁니다. 기사는 예약 모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 모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약 모드는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를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설정한 온도가 되도록 미리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22도로 예약하면 보일러는 5시쯤부터 미리 작동해서 6시에 정확히 22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약 시간을 너무 촘촘하게 설정합니다. 1시간 단위로 온도를 바꾸면 보일러가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오히려 가스를 더 씁니다. 예약 모드는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현숙 씨는 그동안 예약 모드를 2시간 단위로 설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침 6시 22도, 8시 20도, 10시 18도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설정했습니다. 기사는 현숙 씨의 예약 모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아침 6시 22도, 저녁 6시 23도, 밤 11시 20도로 3번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수 온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온수 온도를 75도 이상으로 설정하면 보일러가 과하게 작동하게 돼요. 55도에서 6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면 샤워하고 설거지하는데 충분합니다. 현숙 씨는 온수 온도를 한 번도 조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사는
온수 온도를 58도로 낮췄습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조언했습니다.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올라가게 돼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풍지나 뽁뽁이로 창문을 단열하면 난방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현숙 씨는 기사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기사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지금의 절반 정도 나올 거예요. 참 보일러 모델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신 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숙 씨는 그날부터 나머지 방법도 실천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창문 단열을 했습니다. 현숙 씨는 마트에 가서 뽁뽁이와 문풍지를 샀습니다. 뽁뽁이는 창문 안쪽에 붙이는 에어캡이었습니다. 2,000원짜리 한 롤로 거실 창문과 방 창문을 다 붙일 수 있었습니다. 문풍지는 현관문과 베란다, 문 틈새에 붙였습니다. 1,000원짜리 2개면 충분했습니다. 총 4,000원을 썼습니다. 뽁뽁이를 붙이고 나니 확실히 창문 쪽이 덜 추웠습니다. 예전에는 창문 근처에 서면 찬 기운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습도 관리를 했습니다. 현숙 씨는 가습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실내에 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을 거실 한쪽에 걸어뒀습니다. 며칠 지나니 확실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목이 칼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부도 덜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도계를 보면 20도인데 체감으로는 22도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말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낼 때 현숙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현숙 씨는 기사의 말을 믿고 실천했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현숙 씨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월에 36만 원이 나왔으니 18만 원이면 정확히 절반입니다. 현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억울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20년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AS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사는 전화를 받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기사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지원이 나옵니다. 주민센터의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카드가 나옵니다. 그 카드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까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현숙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숙 씨는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동절기 4개월 동안 월 11만 2천 원씩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에너지 바우처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월 11만 2천 원씩 지원되니까 난방비 18만 원에서 11만 2천 원을 빼면 실제로는 6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현숙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6만 원을 내야 했는데 지금은 7만 원도 안 되는 돈만 내면 됩니다. 거의 30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현숙 씨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쁘다는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현숙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현숙 씨는 딸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난방비가 36만 원 나왔던 이야기, AS 기사를 불렀던 이야기, 20년간 보일러를 잘못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야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이야기까지 다 말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냈네요. 딸도 엄마가 혼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엄마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미안하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숙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아. 며칠 후 현숙 씨는 아파트 경로당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 나가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할머니 몇 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인 김순례 씨가 난방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가 4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됐습니다. 아들이 있지만 1년 전 실직한 뒤로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며느리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까스로 생활하는 형편입니다. 순례 씨는 아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쁜데 엄마 난방비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방비 40만 원은 순례 씨에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현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도 지난달에 36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18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숙 씨는 AS 기사에게 배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온돌 모드로 바꾸는 법,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지 않는 이유, 예약 모드를 제대로 쓰는 법, 온수 온도를 낮추는 법, 창문 단열하는 법, 습도를 높이는 법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현숙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20년간 속았던 겁니다. 절약한다고 한 게 오히려 가스를 더 쓰게 만들었어요. 현숙 씨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순례 씨가 바로 주민센터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따라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숙 씨는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나누는 것이 기뻤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정보였습니다. 한 달 후 김순례 씨가 현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난방비가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아서 실제로는 9만 원 정도만 낸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현숙 씨 덕분에 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아들에게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답니다. 현숙 씨는 순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몰랐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나누면 됩니다. 현숙 씨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다. 보일러를 제대로 쓰는 법을 알고 있고 에너지 바우처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은 기술 하나가 현숙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버튼 하나를 제대로 누르는 것이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숙 씨는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현숙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7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일러 조절기에서 온돌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실내 모드는 조절기 근처 온도만 보지만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집 전체를 고르게 되옵니다. 둘째,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지 마십시오. 4시간 이상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식어버린 집을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셋째, 예약 모드는 하루에 2번에서 3번만 설정하십시오. 너무 촘촘하게 설정하면 보일러가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오히려 가스를 더 씁니다. 넷째, 온수 온도를 55도에서 60도 사이로 낮추십시오. 75도는 너무 높습니다. 다섯째,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문풍지로 틈새를 막으십시오. 4,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2도 올라갑니다. 일곱째,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십시오. 지원 금액은 매년 달라지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숙 씨는 3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였고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아서 실제로는 7만 원 정도만 냈습니다. 거의 30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김순예 씨도 4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보일러 조절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온돌 모드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겨울을 견디는 데 필요한 것은 두꺼운 옷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난방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